과학논술 문제 풀이하는 방법인데 제시문하고 논제로 되어 있습니다. 제시문은 박스 안에 있는 그 문장들을 얘기하는 거야. 과학논술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은 항상 제시문과 함께 출제된다. 투 과목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출제자는 어느 정도 힌트라고 했습니다. 제시문 형태를 주게 된다. 제시문을 잘 분석하면 답안을 쓰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론 습득, 이론을 써줘요. 다음에 답안 도출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과학 논술 문제들은 여러 가지 개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단원이 통합된 통합형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답이 여러 방향으로 나가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출제 의도가 중요해요. 출제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하지만 정확한 제시문 분석을 통해 출제 의도와 풀이 방향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문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논술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근데 요즘 논술 문제들은 보통 제시문에 간단한 개념들이 정리되어 있어. 그래서 정말 개념 없는 학생들을 위한 제시문이기 때문에 제시문을 그렇게 분석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쓰여져 있을 겁니다. 자, 논제 분석으로 가자.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거나 못하네. 문제를 잘못 읽어서 전혀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시문에 비해 문제는 그 길이가 짧다 하지만 풀어야 할 문제가 주어져 있는 부분이므로 그 중요도는 훨씬 크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논제를 잘못 읽거나 분석이 부족하면 잘못된 방향의 답을 쓰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문제에서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한 가지만 답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논제에서 물어보는 것들은 번호를 반드시 적으세요. 번호를 1번, 2번 이렇게. 문제의 제한 조건을 빠뜨리는 경우도 많다. 이는 모두 치명적인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논제 분석은 점수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단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풀이하는 방법 4번. 자, 답안을 쓰기 전에 글의 전개 순서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교요 작성입니다. 바로 문장을 써버리면 이게 엉켜요. 그래서 답 쓰기 전에 미리 개요를 작성합니다. 제시문과 논제의 분석을 통해 내용의 파악과 답안의 방향성을 잡는 과정에서 개요의 작성은 필수적이다. 개요를 작성하지 않은 채 떠오른 아이디어를 바로 답에 써내려가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생긴다. 볼까요? 첫 번째, 답안 작성 시간이 길어집니다. 오히려. 그리고 한 문장을 쓰고 그 다음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다시 생각할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글 쓰는 데 오히려 오래 걸린다는 얘기야. 충분히 생각하여 개요를 완성해 두면 개요를 보고 문장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쓰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자, 개요 쓰면 장점, 쓰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다음 두 번째, 무리하게 답안을 작성하다 보면 수정해야 할 것이 많이 생기므로 답안이 지저분해집니다. 흑색 펜으로만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연필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경우 지우고 새로 쓰기 힘들기 때문에 두 줄을 긋게 되는데 답안이 굉장히 지저분할수록 채점자에게 나쁜 인상을 줍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깨끗한 답안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개요를 미리 작성해야 된다. 세 번째, 내용에 중복 형상이 발생합니다. 그냥 막 써버리면 앞에서 했던 얘기 또 하게 돼. 다음, 그래서 글의 논리성이 흐려집니다. 한참 글을 쓰는 도중에 앞에 썼어야 할 내용이 나중에 떠오르는 경우 그 순서 바뀐 거죠. 글쓰기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야. 이때 뒤늦게 부연 설명을 붙이다 보면 답안이 쓸데없이 길어지고 도출 과정이 불분명한 장황한 글이 됩니다. 자,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개요를 작성함으로써 미리 답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논리적 흐름에 맞게 나열해 두는 거. 이게 개요 작성이에요. 논리적 흐름에 맞게 나열해 두는 거. 그럼 개요 작성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알려준 방법은 풀이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풀이 흔적에다가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라고 했어. 1번, 2번, 3번, 4번, 4번 번호 적어놓고 그 순서대로 문장으로 바꾸세요. 그게 개요예요. 다음, 답안 작성. 자, 3번 과정에서 이거요. 작성한 개요를 보고 그냥 문장으로만 바꾸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과학논술 풀이 요령 보겠습니다. 과학논술 풀이 요령.
논제부터 먼저 읽고 제시문을 나중에 보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논제를 먼저 읽어서 무엇을 묻는지 파악한 후에 제시문을 읽어야 제시문에서 논제 해결에 필요한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다음에 제시문을 먼저 읽고 난 후 논제를 보면요. 논제에서 필요한 답을 구하기 위해 다시 또 제시문을 되돌아가야 되는 반복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먼저 파악한 다음에 제시문을 읽는 게 좋다. 자, 2번. 답안은 하나의 완성된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반드시 쓰되 미괄식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두괄식 있고 미괄식 있죠. 과학논술은 이 논리적인 흐름,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답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게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근데 나도 수많은 답안지를 채점하는데 보통 채점할 때 마지막에 결론 나오는 게 채점하는데 좋더라고. 보기가 좋더라고. 그래서 문제 다 풀고 답이 뭐다라고 먼저 쓰지는 마세요. 맨 마지막에 답을 제시하세요. 그래서 미괄식이 좋다. 글을 시작할 때는 문제와 관련된 원리나 개념을, 자, 그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 원리와 개념을 간단히 언급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시작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 문제 푸는데 필요한 개념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아보가드로 법칙에 관한 문제라 그러면 아보가드로 법칙 내용을 한번 던져주면서 출발하는 것이 글이 좀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거 서론이 됩니다. 이게 서론이고, 그리고 그 원리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 이게 본론. 지적적인 채점은 여기서 하겠죠, 본론. 자, 마지막으로 답을 한 문장 정도로 요약하여 결론을 내준다. 미괄식으로. 요게 의외로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줘요. 문제 다 풀었어. 푼 다음에 뭐 x를 구했는데 x가 예를 들어서 뭐 75가 나왔어.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파장이 몇 나노미터냐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x는 75. 이게 파장이야. x는 75. 이렇게 끝맺는 것보다 그러므로 파장은 75 나노미터이다 라고 문장으로 딱 끝맺어 주면 얘 글 좀 쓸 줄 안다. 답안지가 깔끔하단 말이야. 요게 의외로 강력해요. 좋은 느낌 줍니다. 그래서 답은요, 마지막 한 문장으로 주어 서술어가 있는 문장으로 끝맺어 주세요. 답안지가 글이 돼야 돼요. 완성된 글. 자, 이러한 순서로 글을 쓰면 채점자가 내용을 이해하기도 쉽고 답을 채점하기도 수월해지기 때문에 좋은 인상을 준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반드시 개요를 작성한 후 답안에 옮겨야 한다. 논제와 제시문 분석이 끝난 후 대부분 학생들은 곧바로 답안 작성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할 경우 답안에 꼭 들어가야 할 부분이 빠질 수 있고 나중에 첨가해야 할 내용이 생각날 경우 부연 설명을 하다 보면 답안지가 지저분해지거나 논리성이 결여된다. 원인, 결과를 써야 되는데 막 쓰다 보니까 결과를 먼저 적어버렸어. 근데 원인을 써야 되는데 앞에서 쓰는 걸 놓쳤거든. 그 원인이 뒤에 나와. 이러면 논리성이 떨어져요. 다음 4번. 전체 글의 핵심 키워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서술형 문제를 채점할 때 수험생들이 다양한 형태로 답을 서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 대학의 채점 교수들은 핵심이 되는 단어인 키워드를 기준으로 채점하게 된다. 즉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으면 어떠한 형태의 서술을 하더라도 기본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어. 그 문제에 대한 뭐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 키워드라고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단어들을 말하는 거든. 뭐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 이온화 에너지에 관한 문제라고 치자.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라는 그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답안지에. 이온화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인데 답안지 읽어봤을 때 어디에도 이온화 에너지라는 단어 자체가 없고 그냥 숫자만 쭉쭉 나와 있어. 좋지 않다라는 거야. 핵심되는 키워드는 반드시 써줘야 돼요. 다음 5번.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서술을 해야 된다. 구체성과 논리성을 갖추는 지름길은 이유를 반드시 써주는 것이다. 자, 이거 기억하세요. 이유를 써줘야 돼요. 논리성은요. 뭐뭐이므로 뭐뭐이다라는 문장을 계속 연결하기만 하면 된다고 되어 있죠.
이므로 이게 원인일 것이고요. 뭐뭐이다 이게 결과가 되겠죠. 인과관계를 맞춰서만 문장 쓰면 됩니다. 이다만 있으면 이해하기 힘들겠죠. 이게 없어. 뭐뭐이다 이러면 위아래 문장 연결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뭐뭐이므로 뭐뭐이다라고 써야 됩니다. 이 문장을 많이 활용을 하세요. 논리적 비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인을 안 쓰면. 과학론술은 문장력을 채점하지 않아요. 정말 얘가 글을 매끄럽게 잘 쓰는 거야. 문장력, 표현력이 좋단 말이야. 그렇다고 점수 더 주는 거 아니에요. 과학론술 채점 방법은 원인, 결과 중에 어떤 원인이나 결과 중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를 보고 채점을 합니다. 그 내용이 빠지면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이므로 뭐뭐이다라는 문장을 지속적으로 지루하게 연결시켜도 상관없습니다. 뭐뭐이므로 뭐뭐이다. 뭐뭐이므로 뭐뭐이다. 뭐뭐이므로 뭐뭐이다. 이 문장을 계속 연결해도 만점은 나올 수 있어요. 지루할 수는 있겠지. 글 읽었을 때. 근데 그게 채점 요인은 아니거든. 대신 뭐뭐이므로 이걸 안 썼다. 빠뜨리면 점수 못 받을 수 있습니다. 6번. 문장 길이를 가급적 줄여라. 긴 문장 쓰면 쓰다 보면 뭔가 막혀요. 짧은 문장 연속하는 게 좋습니다. 쓰고 싶은 말이 많은 경우 한 문장 길이가 한없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가장 큰 문제는 주어와 서술의 호응이 안 맞아. 주어부터 서술까지 저 뒤에 나와. 그럼 글을 읽었을 때 이해가 잘 안 돼. 채점자가 이해하기 힘든 글이 됩니다. 이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장 길이를 가급적 줄이고 답안지에 두 줄 이상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도 하나의 요령이 되겠죠. 그 다음 7번. 논술은 표현력이 중요한데 내가 말로 설명하기에 굉장히 좀 힘들어. 혹은 말로 설명했을 때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 그럼 그림을 그려버리세요. 그렇다고 그림만 있으면 또 안 돼요. 내 문장 설명이 부족하다고 싶을 때는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려도 된다. 문장으로 설명하기 힘든 경우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그림만 있고 그림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그건 안 됩니다. 다음 수식 계산만 있으면 안 된다. 자, 과학논술 답안은 그려야 됩니다. 논술은 그립니다. 문장 설명이 전혀 없고 수식만 나열한 것은 계산 흔적일 뿐 글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리논술하고 좀 차이가 있죠. 수리논술은 계속 계산 이렇게 내려갈 거야. 근데 과학논술은 왜 이 계산을 하는지 반드시 문장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9번. 자료 제시형은 자료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료 제시형은 분석 내용이 답안지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료를 던져줬을 때 그 자료에 대한 분석 내용이 답안지에 있어야 됩니다. 분석 내용 없이 바로 자료 보니까 이거 이므로 이렇게 써버리면 안 돼요. 이거 이므로가 나오게 된 경위를 써줘야 됩니다. 다음 양자 비교 유형. 간혹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올 때 두 가지를 모두 언급을 해야 되는데 주된 한 가지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는 버려버리고. 비교 문제는 양쪽 특징을 다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문제, 답안지가 돼요. 그래서 모두 언급해야지 하나의 경우만 언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요령이에요.